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업들을 심층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누가 뭐래도 삼성증권을 봐야 했다면 이번 주에는 누가 뭐래도 대한항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안들 그리고 기업 자체의 어떤 가치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기업 리포트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권영 교수,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단연 기업 리포트에서는 대한항공이 찜이 돼 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광고 대행 사이여서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속보가 들려왔죠. 경찰이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라는 소식까지 현재 들려온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에게는 최대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워낙 이제 팩트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요. 네, 아마 조현민 전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왜 이 집은 계속 이럴까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세 형제가 있는데 예. 그 오빠인 조원태 사장도 사실은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좀 있었고요. 네.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운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노인한테 좀 폭언이나 이런 것을 했던 그런 사건도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또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그렇죠. 조연아 언니에 대한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지금 이제 조현민 전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아버지, 어머니도 또 약간 그런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예. 있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유용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예. 있고 예전에 또 그만둔 부기장이 썼던 글에 대해서 또 이상한 댓글을 좀 남겨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인식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항공의 문제냐 아니면 집안의 문제냐. 예. 대한항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대한항공의 국적기에 대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오너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예. 하는 문제들이 지금 더 사실 급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기업 가치적인 문제는 아니긴 한데 또 경영진이 구설수에 난다는 그 오너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고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 보도나 헤드라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DNA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재벌 혹은 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신에서 그대로 쓰이는 경우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전 대표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계속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5년 12월 달에 땅콩 회항을 되돌아보면 네. 사실은 대한항공 측이나 이 조씨 일가들의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예. 있는 게 그 당시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당시 제가 짚어보니까 먼저 사건이 발생하고 첫 번째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진정성도 없었고 그 성무원에 핑계를 댔어요. 예. 그 다음에 여론이 들끓으니까 일단 사퇴를 합니다. 네. 똑같이. 근데 직무는 그대로 가져가요. 예. 그리고 더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사퇴하고 예. 검찰로 갔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3스텝으로 가는 방법이 3년 전 방식하고 좀 똑같이 가고 있고요. 더 문제는 어느 권력이든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항상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지금 그 국내의 재벌 가문들, 재벌 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치가 없는 이상 아마 향후에도 이런 사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또 한 번 우리는 분노할 거고 예. 분노하고 잊어버리면 또 그들은 그뿐일 거고 네.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사태를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리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인식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조현아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몇 달 쉬다가 다시 한번 업무 복귀를 급격하게 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 동계올림픽 성화봉송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사 보다가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2달 쉬다가 다시 업무에 돌아온다에 내 대한항공 마일리지 다 건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떠나서 주가 상황에서도 역시 뭐 돌아올 건 알면서도 오너 리스크라는 명목하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물론 다시 좀 회복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조현민 전무가 던진 물컵이 4천억 원짜리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돌고 있더라고요. 좀 주가 상황이나 이게 얘기를 한 것처럼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신뢰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그 갑질 사태와 기존에 벌어졌었던 한화든 뭐 다른 대기업들에 있었던 갑질, 현대가든 있었던 것과 좀 차이점을 들려면 예. 이게 외신에서 네. 한글이 네. 한글 한류가 아니라 예. 한글의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갑질, 재벌이라는 단어가 예. 그대로 등재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대기업 오너의 경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결국은 돈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 하나는 조전무의 갑질 파문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갑질 행위가 드러나다 보니까 예. 타격이 과거 3년 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진그룹의 상장사가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한진칼, 진에어, 그리고 이제 한진 이 4개의 상장사의 시가총액만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총 4천억 원 넘게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컵 갑질이 4천억 원짜리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건 역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뭐 8%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시가총액이 2,600억 원. 그러니까 전체 4천억 원의 절반 이상이 대한항공이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예. 사실 3년 전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주연아 언니 당시에 사장이었죠. 땅콩해양 당시에 5개월 동안 한 2,40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사라진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타격이 크다. 예. 그만큼 지금 해법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워낙 이게 좀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고 더 좀 타격이 크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오너 리스크가 있기 전까지 대한항공만 봤을 때는 좀 좋아진다 싶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 더 타격이 더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뭐 매출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그 수치를 보게 되면은 좀 좋아지는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2013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였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그 적자가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전반적인 매출의 규모는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괄목할 정도의 성장은 아니고요. 예. 영업이익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좀 예전보다 좀 나빠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보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류비가 이제 워낙 좀 올라가고 네. 이런 전체적인 그 매출 원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현재 좋아지지는 않고 있고요. 매출 원가는 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판관비는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전반적인 비용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괄목할 정도의 그런 증가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이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예. 부채 비율이 뭐 1000%가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뭐 500% 정도 때까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좀 대한항공이 이제 안정세에 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예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사실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유류비가 상승을 해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공사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해 말부터 워낙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는 이익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증가세나 감소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저렇게 순이익이 마이너스 6천억이었다가 플러스 9천억으로 돌아설 수가 있었느냐? 이 대부분의 이익이 바로 그 외환에서 나온 예. 그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나타나서 그게 기타 영업의 이익으로 잡히면서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단기성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올해 전망은 매출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측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는 아마도 조금 더 실적이 나쁜 것으로 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 이유는
안전장려금이라고 해서 5년 동안에 무사고가 생기게 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예. 그것이 올해 1분기에 아마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급이 될 경우에는 한 530억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약간 실적은 나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 뭐 근데 그건 뭐 일회성 비용이기도 예. 하고요. 하다 보니까 글쎄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고 있나라는 시점에서 터진 CU 리스크였는데 저희가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기억도 있는 것이 이제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를 맺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연합,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 CU 리스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델타항공과의 그 파트너십은 굉장히 큰 호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항공사들이 뭐 스카이 얼라이언스라든지 예. 이런 그 코드 쉐어 기능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너십 조인트 벤처의 기능은 델타 항공이 가진 노선과 대한항공이 가진 모든 노선 저기 보시면 약 340개 노선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네. 특히 최근에 항공시장 자체가 저가 항공이 급성장하면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역시 장거리 노선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델타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은 대한항공의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호재입니다. 예. 특히 그 LCC가 접근할 수 없는 노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미주 노선 같은 경우인데 예. 이미 사분 실적을 봐도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에서 매출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장거리로 갈수록 그 저가항공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크게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조인트 벤처인데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이것까지 지금 뭐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나 이런 그 사건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예. 대한항공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인철 소장님께서 좀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다고 대한항공이 사업성이 급격하게 꺾이는 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나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시아나가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자세히 뜯어다 보면 글쎄 얼마나 가져갈지도 이건 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불모의 운동이며 이럴 경우에 사실 내수 이제 국한돼서 네. 일부 이제 반사이익을 약간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금아시아나의 경우에도. 그러나 이제 대한항공이 거의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제 노선을 줄이지 않은 한 네. 정말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사실 2014년 땅콩 회항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약간의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뭐 그 당시에 이듬해의 이제 출항률을 보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국제선 이제 여객 운송이랄까 그리고 국제선 탑승률이 모두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인 구조를 좀 뜯어다 보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노선별 독점 현황을 보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국제선 노선 거의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게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이거든요. 여기 총 39개 노선은 아시아나가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한항공이 독점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공무원하고 대기업들은 상용 고객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뭐 10% 정도 단체 할인을 해주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받기도 어렵고요. 또 개인 고객 입장에서 정말 밉지만 내가 쌓인 마일리지, 그동안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있는 한 예. 저당을 잡혀놓은 거예요. 네. 정말 심정상 굉장히 이용하고 싶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게 되면 더 우호적이고 앞으로 크레딧이 더 쌓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 쉽게 이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일리지 고객의 충성도는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아나가 반사이익을 크게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마일리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마일리지 쌓으려고 그와 관련된 신용카드를 만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신용카드를 바꿔야 되는 불편함을 겪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반사이익을 뭐 단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업 가치적으로는 글쎄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종훈 대표께서는 어떻게 뭐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공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플랫폼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미 대한항공이 점유하고 있는 노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급작스럽게 그쪽 노선에서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론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단기간으로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대안이란 말을 빼더라도 사실 예.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플랫폼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미 뭐 아시아나가 이 반사 이익을 받기는 일정 정도의 한도,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이라 봐야죠. 예.